안녕하세요. 여기는 심야낭독회 별밤 산책. 저는 여러분의 별밤 산책지기 임예은입니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이 더 유익하고 친근하게 시청하실 수 있도록 저희 별밤 산책은 시청자분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있는데요. 그럼 오늘도 새로운 사연 만나볼까요? 강원도 영월에서 임기철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등산을 좋아하는 50대 강원도 남자 임기철입니다. 손주들 재롱 보는 것도 좋지만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다 보니 남은 삶은 사랑하는 아내와 자연에서 마음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인생의 반을 넘어 저 같은 꿈을 가진 사람들이 많을 텐데 이미 이 길을 걸어간 분의 책이 있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와, 멀리 강원도에서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임기철님 감사합니다. 당연히 있죠. 이 100세 인생의 제2의 삶은 자연에서 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중 방송 출연도 많이 하신 나무철학자 서경석 교수의 트리하우스 숲에서 행복하기 권해드립니다. 이 책 제목에 숲이 있잖아요. 여기 동서양의 비밀이 있는데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이 한자 휴는 사람이 나무숲에 있으면 편하다란 뜻이고 이 영어 숲 포레스트는 for rest, 쉬는 곳이란 의미라고 하네요. 이 동서양 모두 숲을 쉬는 곳이라고 생각한다니 참 신기하지 않나요? 저자 서경석 교수가 숲에서 살 수 있었던 배경은 어릴 적부터 할아버지께 산을 잘 지키라는 유지를 받들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산촌 귀촌인들의 소득 증대와 임업 경영에 관한 노하우를 후배들에게 가르치고 있죠. 그럼 숲에서 나무집을 짓고 어떻게 행복하게 사는지 들여다보겠습니다. 트리하우스 숲에서 행복하기. 프롤로그. 숲에서 행복하기 위한 시간들. 복잡한 세상을 떠나 숲에서 2014년 1억으로 짓는 힐링 한옥이란 책을 냈고 8년 만에 두 번째 산과 숲속 작은 쉼터 트리하우스 이야기를 만들었다. 산은 시대에 따라 명칭과 목적도 달라지는 것은 당연하다. 봉건 시대에는 산, 개발도상국 시대에는 산림으로, 선진국에서는 숲이다. 고려 전기인 976년에 시행된 전시과에서 관료들에게 곡물을 재배하는 전지와 뗄나무를 공급해주는 산을 분급했던 제도로 최초로 산지를 명문화했다. 무거운 통나무를 뗏목이나 배로 이동해야 했기 때문에 한강이나 해안가 주변에 사는 국가 소유였고 그 이외의 산지는 임자가 없는 무주공산이었다. 높은 산 깊은 계곡에는 아무리 좋은 나무가 있어도 운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경제적 가치가 없었다. 1919년부터 1935년까지 실시된 임야 조사 사업으로 인해 산은 지적과 소유권이 명문화되었다. 산은 마을 근처 산에서 땔감을 구하고 묘지로 사용되었고 야생동물을 사냥을 하고 버섯, 산채를 채취하는 정도였다. 산에서 자란 산채는 깨끗하고 약효가 있을 거라 생각한다. 당연히 산은 청정지역이어서 산에서 생산되는 것은 대부분 약초이고 거기에 사는 사람은 신선이고 자연인이다. 우리나라는 국토 대비 산림 면적이 62.6%로 핀란드, 스웨덴, 일본에 이어 네 번째 산림 국가이다. 산은 우리 생활과 불가분의 관계이고 오래전부터 땔감을 얻고 유택으로 사용하였다. 1940년 시작된 한국 등산이 부동의 1위 국민 여가 활동이 되었다. 산에 오르면 분명코 건강 증진이 되는 휴식의 장소임에 틀림없다. 등산은 산 위로 올라 정상을 통과하는 수직 과정이고
숲 트레킹은 수평적 과정이다. 한자 휴는 사람이 나무 숲에 있으면 편하다란 뜻이다. 숲 포레스트는 포 더하기 레스트로 쉬는 곳이란 의미이니 한자의 휴와 영어의 포레스트는 같은 의미이다. 숲속의 쉼터를 쉴터라고도 한다. 쉴터를 쉘터라고 하고 한국어의 쉴터와 영어의 쉘터는 발음도 같고 의미도 같은 말이다. 숲은 쉼터이고 쉴터이며 쉘터이다. 숲은 수와 풀이다. 교목과 관목, 그리고 초본류의 식물과 곤충과 동물이 자연스럽게 공생하는 곳이다. 사람이 나무 밑에 있으면 편하지만 나무도 사람과 있으면 더 충실하게 잘 자란다. 트리하우스에 이용된 나무는 주변의 나무와는 월등하게 푸르게 잘 자라는 것을 보면 나무도 사람을 좋아하는 것이 틀림없다. 요즘은 사회적 거리가 필요하다. 나무도 사회적 거리가 필요하고 식물도 단순림보다는 혼식, 복합림이 필요한 것은 식물학적으로 많은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나무와 사람이 공존하면 서로에 큰 도움이 된다. 산 이름은 고려 현종 때인 1000년 전쯤에 공식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2002년 정부가 한국 100대 명산을 지정했다. 제일 높은 한라산과 제일 낮은 홍천 팔봉산을 평균해보면 우리나라 100 명산의 평균 높이는 971.91m이다. 유럽의 경우 620m 정도를 산이라고 한다. 산은 경사가 급하고 주변 평지보다 500m 이상 높은 지형이고 우리나라에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해발 고도로 1000m 이상을 산이라 해야 할 것이다. 산의 고어는 묘이다. 묘에는 묘와 같은 말이다. 묘의 높임말이 산소이다. 유교를 중시하던 시절에는 산보다 조상의 묘를 높여 산소라고 한 것을 보면 산의 가치는 산보다 산 조상의 묘가 더 중요했었다. 학교 공부가 재미없는 것은 미리 정해진 시간표 때문이다. 복권이나 게임은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집중이 되고 재미있는 것이다. 배우는 것은 필요할 때 배워야 공부가 잘 된다. 숲속 생활은 시시각각 변화해서 항상 새롭고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생겨서 늘상 배울 것이 무궁무진해지고 학습 효과가 좋아진다. 숲에 살면 책을 보는 것과 같다. 숲살이는 알아서 해야 한다. 주거 방식, 먹을 것, 농기구를 스스로 만들어야 하고 그래지는 곳이다. 인생 8고 중에 쉴 곳을 만드는 일이 시간도 많이 들고 힘드는 일이다. 숲속에는 언제나 맑은 공기와 시원한 물이 흐르지만 개미와 사람을 해치는 천적들이 존재하고 비바람과 극한의 추위와 여름 무더위로부터 안전하게 밤을 보낼 쉴터가 필요하다. 커다란 나무 위에서 평안하게 밤을 보낼 수 있다면 숲은 정말 편한 안식처가 된다. 대낮의 땅바닥은 곤충이나 파충류와 공유해야 하지만 밤의 나무 위는 편하다. 산에서 토굴을 만들고 통나무집을 만들어 보았지만 토굴에서 현대인이 살기에는 불편하고 통나무집이나 황토집은 만들기도 관리도 힘이 든다. 퇴임 후 나무 위에 집과 숲속 나무 텐트를 만들어 보았다. 이를 토대로 새로운 숲살이가 시작되어 지난해부터는 나무 텐트와 트리하우스를 일반인들에게 인터넷 예약을 받아 트리하우스 캠핑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용 후기가 뜨겁다. 가을 철새들이 수천 마리가 군무 비행해서 마치 커다란 하나의 새를 만들어 맹금류들의 대항을 하기 위한 군집 행동을 한다. 말벌 등 천적이 오면
수만 마리의 꿀벌 봉군 덩어리가 일사불란한 카드 섹션 같은 파도 물결과 날개로 소리를 내어 움직이는 큰 덩어리를 만들어 마치 하나의 몸통처럼 움직여서 천적을 방어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군집 행동이다. 위기에 힘없는 작은 개체는 뭉쳐야 한다. 요즘 MZ세대들은 스마트폰으로 한 덩어리처럼 움직인다. 도시에 있든 깊은 산 속에 있든 이제는 나약한 인간이 아니고 커다란 군집의 효과를 낸다. 트리하우스 캠핑이나 나무 텐트의 영상이 유튜브나 개인 SNS를 통해 전국으로 퍼지는데 순식간에 100만 뷰를 기록하기도 한다. 요즘은 사진빨이 좋아야 하고 그 행동을 따라하는 방식으로 놀이를 하는데 파급 효과는 대단하다. 각 나라마다 대표하는 나무가 있다. 일본은 히노키이고 한국은 소나무이다. 외선은 가볍고 만들기 쉬운 편백과 대나무로 배를 만들고 판옥선은 든든한 소나무로 만들었다. 명량 영화에서 충파라는 전법이 나오는데 백길이 충도라는 전법이다. 히노키로 만든 새끼분해와 소나무로 만든 판옥선이 부딪히면 백전백승이었다. 임진왜란의 승리는 이순신과 화포 그리고 소나무의 콜라보 때문이다. 2021년부터 대한민국은 선진국으로 편입이 되었다. 산과 산림보다는 숲을 보아야 한다. 산을 소유하고 경영하는 임업인들은 나무를 심어 70년이 되어야 수확이 가능하다. 바다와 숲이 기후변화를 대응하는 중요한 대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제 새로운 숲의 기능을 살려서 활용해 볼 시점이다. 50년 산주로 살면서 나무를 심고 숲을 가꾼 경험과 통나무집, 트리하우스 캠핑, 나무 텐트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다음 누군가 좀 더 발전된 멋진 숲 이용 방법을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 그동안의 경험과 쉼터를 후대에 전달하고자 한다. 챕터 1. 숲에서 행복 찾은 나무 철학자. 나무 철학자의 숲속 놀이터, 쉼터, 배움터. 강원도 홍천. 시원한 풍광을 자랑하는 가령폭포를 지나 수풀이 무성한 숲속으로 향한다. 유난히 추웠던 지난 겨울을 잘 견뎌낸 숲에선 겨울의 수고를 위로해 주기라도 하듯 요즘 한창 고로쇠 수액이 철철 흘러나온다. 지금은 트리하우스며 주변 산이며 목재 창고가 모두 내 분신이 되었지만 숲이 나에게 산중 놀이터가 되고 편안한 쉼터가 된 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무엇보다 숲에서 자라는 모든 동식물들을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노라면 책 몇 권으로는 어림도 없는 자연이 주는 깊은 성찰과 깨달음의 시간이 하루에도 몇 번씩 내 가슴을 훑고 지나간다. 새소리, 바람소리, 물소리로 시작하는 숲 산책자의 하루. 오늘도 새벽 미명을 헤치고 트리하우스 뒷산으로 한 발 한 발 발걸음을 옮긴다. 고로쇠 나무가 산 허리쯤 얕은 능선에 자리하면 좋으련만 숲에선 어림없는 소리라는 듯 깎아지른 칠부 능선 주변으로 둥지를 틀고 자리 잡고 있다. 아무도 디딘 적 없는 새벽 어스름의 숲의 표정은 신비와 경이로 가득 차 있다. 새벽 안개 속에 가려진 어슴푸레한 미명 너머엔 이슬을 머금은 풀잎 피며 잔뜩 물이 오른 나뭇가지 새순이 첫 발을 디딘 산책자에게 조용한 미소를 보낸다. 트리하우스 숲속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지만 새벽과 아침, 점심, 해질녘의 감성은 저마다 다 다르게 다가온다. 고요한 산속의 정막을 깨는 싱그러운 새소리는 숲 산책자의 또 다른 즐거움이다. 이 숲에선 딱새, 솔새, 뱁새가 하루 종일 서로 다른 옥탑으로 숲의 전령사 역할을 톡톡히 수행한다. 아직은 먼동이 트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청아한 소리로 지저귀는 새들의 노랫소리에
숲은 한층 더 깊어진 자연의 풍경을 연출해낸다. 겨우내 깊은 정적에 잠들었던 숲은 이렇게 낯선 불청객의 출현만큼이나 늘 새소리며 나뭇가지 부비는 소리,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 얼음장 밑으로 흐르는 물소리로 이제 자연의 모든 생명이 깨어나야 하는 봄이었음을 온몸으로 알린다. 겨우 고로쇠 수액 한 번 채취하러 온 낯선 이방인에게 숲은 저마다의 소리로 생명의 신비함을 전한다. 그렇게 가만히 숲의 소리를 들으며 지나온 50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 아주 오래전 얘기처럼 아득하고 막막했던 어린 시절에 산주로의 운명을 받아들였던 시간만큼이나 누구보다 열심히 산에서 살며 산을 마음으로 받아들였던 지난 시절들이 나에게 숲에서 머무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산중 놀이터에서 즐기는 산 친구들과의 꿀 같은 시간. 며칠 전 어릴 적 개구쟁이 친구로 지나며 볼 거 못 볼 거 다 본 오랜 지기들이 나를 찾아와 오랜만에 산중 놀이터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았다. 이제는 세월의 무게를 머리에 하얗게 얹은 친구 녀석들이 서로 조사장, 서교수하며 간만에 숲속 바위 틈에 묻어든 벌통에가 벌집을 녹이고 굳히며 한낮의 녹음 속에서 밀랍떡 만들기에 정신없이 빠져든다. 어이 조소장, 잘 굳었어? 정말 기가 막히게 잘 굳었어. 색깔이 아주 노란 황금색이야. 밀랍떡은 옛날부터 홍천 산골에서 자주 해먹던 떡이다. 먼저 뭉근한 불에 참기름과 밀랍을 넣고 녹여 고소한 밀랍물을 만든다. 그걸 떡판에 부어 골고루 펴바르고 떡매를 치면 떡판에 발랐던 밀랍이 자연스럽게 떡에 스며든다. 지켜보던 친구가 신이 나서 한마디 거둔다. 이거 참 떡이 붙질 않네. 이거 정말 꿀떡이군. 떡이 이렇게 찰지고 만난 건 줄 몰랐구만. 나는 친구들의 성화에 한층 신이 나 이왕 해먹는 거 제대로 모양 내보자며 떡살에 밀랍물을 입혀 제대로 떡 모양을 낸다. 거기에 꿀 농부의 호사를 덧칠해 벌집 꿀떡을 완성한다. 우와, 이게 그 말로만 듣던 꿀떡이군. 꿀떡이야. 옛날에 어머니가 해주던 그 꿀떡처럼 입에 짝짝 달라붙는군. 달라붙어. 셋이서 반나절을 꼬박 공들여 만든 꿀떡 한 동이로 숲속 오후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석양역으로 저물어 간다. 오늘은 내친 김에 산이 주는 선물을 친구들과 마음껏 나누기로 한다. 늘 가던 숲길로 몇 걸음 다가서자 산이 키운 15년산 산양삼이 눈에 들어온다. 큼직한 산양삼을 토종꿀에 듬뿍 찍어서 송이에 쌈을 싸먹으니 산속의 보물 세 가지를 합친 송, 삼, 꿀, 삼합이 완성된다. 이 정도면 홍천 산꾼들의 망중한도 어느새 최고의 밥상으로 격상되는 순간이다. 오늘의 마지막 산진미를 맛볼 차례만 남았다. 준비해둔 긴 쇠줄에 냄비를 걸어 장작불 위에 올린다. 언제 주웠는지 다른 녀석은 돌멩이를 하나를 안고 오고 나는 소태걸 흙을 채운다. 세 친구가 투덕투덕 요모조모 손 맞춰 장작불에 불을 붙이고 소태는 산에서 주워온 송이며 산삼, 홍천잣을 차곡차곡 쌓아 영양밥을 짓는다. 이제 산중놀이의 마지막 하이라이트다. 산이 준 선물을 오롯이 즐길 시간만 남았다. 오메, 이 좋은 걸 내가 먹으라고? 이게 최고 좋은 삶 같으니 자네 드시게. 고맙습니다. 그럼 형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 먹을 일만 생기는 거야. 와, 밥이 정말 잘 됐네요.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고 했던가. 향긋한 송이향 맡으며 소나무 가득한 숲에서 느지막이 먹는 홍천산 영양밥 맛이 정말 꿀맛이다. 홍천산골 진미 한 상이 제대로 차려졌다. 세상 어딜 가서 이런 걸 먹어보겠는가. 오늘도 친구들과 어울려 산중 꿀떡놀이에 머리 허연 촐로들이 어린애 마냥 천진난만하게 깔깔대며 하루 해가 저문다. 트리하우스,
나무 철학자의 숲속 쉼터. 나무 위에 집을 지으면 여름에 나무 밑은 더 시원하다. 사람이 나무 옆에 있으면 편하다. 그래서 쉴 휴자가 사람이 나무에 기대고 있는 모습을 형상한 한자가 아닌가. 시원한 나무 밑에 있기만 해도 좋은데 나무 위에다 집을 지으면 말해 무엇하겠는가. 그렇게 짓기 시작한 트리하우스가 지금은 5채. 쓸고 닦고 조이고 칠하고 나이 먹어 쉬엄쉬엄 살려고 산촌으로 들었지만 오늘도 일복이 터진 하루는 여지없이 나를 가만두지 않는다. 그래도 온몸이 쑤시고 찌뿌드드할 땐 트리하우스에 누워 들창을 열고 바람에 실려오는 싱그러운 공기에 젖어본다. 여기 있으면 세상 무엇도 부럽지 않다. 공기 좋고 물 좋고 신선의 집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다. 숨만 들이쉬면 힐링이고 내쉬면 휴식이다. 어떤 집에 사는가에 따라 먹는 것도 달라지고 생활 방식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숲속 나무 위에 집을 짓고 산다면 몸은 고되지만 정신과 마음은 또렷이 맑아온다. 나는 숨어 사는 자연인도 좋지만 산속에서 일거리를 만들어 사람들이 오게끔 하고 그 사람들과 재밌게 노므로써 즐거운 일터이고 좋은 수익처이며 훌륭한 배움터가 돼 고향에서 잔뼈가 굵은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산사람으로 유유자적하고 싶다. 숲속에 있으면 숲은 일터이고 시원한 계곡에 발을 담그면 그곳은 쉴터이다. 쉴터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인간 생활의 3가지 기본 요소 중에 비바람을 막아주는 주거지라고 나온다. 쉼터를 쉴터라고도 하며 쉴터는 발음이 쉴터이다. 의미도 거처, 대피소, 피난하다, 숨따로 갔다. 산에서 야영을 할 때 사용하는 이동식 텐트도 쉘터이고 임시로 치는 비가림막 또한 쉘터이다. 좀 더 명확하게 세분하면 캠핑을 할 때 바닥이 있으면 텐트, 바닥이 없는 텐트는 쉘터이다. 숲에서 지속 가능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선택. 트리하우스 숲 캠핑. 산에서 나고 자란 고향 친구들과 숲에서 청정 자연을 즐기며 지속 가능한 여백의 일상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수익이 있어야 한다. 숲에서 나는 수익을 가지고 다시 숲에서 즐길 거리를 만들어야 숲 사람들이 숲에서 떠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산에서 나는 1차 수익은 생각보다 넉넉하지 않다. 산에서 잣을 따거나 버섯을 따서 나는 수입은 1년 수입이다. 나무를 심고 베서 가공해 목재를 만드는 수입은 50년 수입이다. 물론 산에서 나는 산물은 매일매일 돈이 나오는 원데이 수입이라 작은 벌이는 된다. 산에선 1차 산물과 2차 가공 산물밖에 얻을 게 없으니 산 환경에선 생존이 어렵다. 결국 산을 좋아하고 산에서 더불어 살아남기 위해서는 1차 산림산업과 2차 가공산업에 3차 서비스 산업을 결합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자본을 남겨야 숲사람으로서 하고 싶은 것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다. 산에 나는 산물에 사람의 머리와 서비스가 합쳐진 3차 산업을 보태면 매일 수입이 나오고 목돈이 생기며 지가도 높아진다. 트리하우스 숲 캠핑 사업이 바로 그런 사업이다. 산사람으로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계속하기 위해선 산의 일부를 남들이 좋아하는 걸 하면 된다. 남들이 좋아하는 일을 해야 돈이 된다.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도마도 만들고 나무도 켜며 친구들과 산중 놀이터에서 노는 일들을 계속할 수 있다. 자본주의 사회의 숲살이는 결국 돈이 돼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산 중 농경지 위쪽의 완경사 산지를 활용해 3,000평 정도 숲속 야영장을 만들어 산속에 놀이터, 쉴터, 일터를 만들었다. 산의 10% 정도를 활용할 수 있다면 아주 좋은 산림 이용이다. 나는 산을 너무 많이 개발하면 산림 훼손이 되고 관리도 힘드니 97%는 보존하고 3%만 개발하기로 했다. 자연 생태계에 가급적 영향을 주지 않고
자연 그대로 살릴 수 있는 산 이용을 하고자 했다. 나무도 있는 그대로 두고 나무 위에 집을 짓고자 했다. 작업로 옆 인도 옆에 데크를 만드는데 지형이 낮으면 조금만 평탄화해서 우드 데크를 만들고, 집은 나무 위에 지어서 바람의 흐름도 좋게 하고 공기의 흐름도 원활하게 해 나무의 생육과 자연 생태계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평당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보자고 했다. 그것을 3%만 자연을 이용해 만들어 보자는 것이다. 토석을 훼손하거나 돌을 깎거나 나무를 해치지 말고 그대로 이용만 하자는 것이다. 그것이 내가 트리하우스 숲 캠핑을 하는 최소한의 산림 이용 방법이다. 2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비교해보면 오히려 3% 이내의 숲속 야영장 부지 내의 나무의 성장과 미대가 눈에 띄게 성장을 했다. 자연 속 97%의 숲은 나무의 밀생이 촘촘해져 토양 영양의 공급 경쟁이 심해졌고 햇빛과 바람의 통행이 원활하지 않아 성장이 더뎠다. 그런데 3%의 개발지는 수목 밀도가 적어서 토양에서 얻어지는 영양이 충분하고 햇빛과 공기의 흐름이 원활해졌다. 숲에서 배우는 자연과 인생. 산에는 시시각각 변하면서 새롭고 신기한 것이 많다. 산에서도 책을 보고 쓰는 것을 좋아한다. 2000년대에는 다음 카페와 블로그에 일기를 쓰듯이 글을 썼고 최근에는 페이스북과 유튜브를 한다. 산에서 오래 머물면 사실상 책 읽는 효과가 난다. 한창 공부를 할 때는 열심히 책을 읽었는데 숲에 오래 머물다 보니 자연스럽게 책보다 더 귀한 자연 공부를 하게 되었다. 이제 이 숲과 트리하우스에서 나는 인생과 자연을 배운다. 가만히 숲과 나무와 바람과 하늘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걸 보면서 하루가 다르게 깊어가는 자연의 속살을 느끼며 새삼 산다는 게 신기하게만 느껴집니다. 누가 인생이 허무하고 더덥다 했는가? 산에 나무를 심어보시라. 인생은 보람차고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의욕에 넘치고 해 지는 게 아쉽고 해 뜨기가 기다려진다. 숲속 트리하우스는 나만의 배움터이고 일터이고 놀이터이다. 산은 하루에도 수십 가지 모습으로 변하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제각각의 때깔을 입힌 자연을 연출해낸다. 산에 가서 새로운 걸 느끼며 나무의 특성과 들풀의 성질을 깨우치다 보면 자연이 곧 인간임을 깨닫게 된다. 어차피 불교에서도 최종 목적은 자연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사람은 돌고 돌아 회귀하는 자연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인간은 자연을 닮아가는 것이다. 산사람은 숲속에서 그대로의 자연도 배우면서 가만히 있지 않고 숲에서 얻을 수 있는 걸 얻고자 한다. 내가 산주라고 해서 등기부상으로 산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일을 만들고 함께할 숲벌이도 연구하며 지속가능한 숲에서의 즐겁고 의미 있는 터전을 만들려고 고민하고 모색하는 산중모색이 내 남은 인생의 전부가 될 것이다. 산을 잘 가꾸고 산을 잘 지켜라. 숲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하루 중에도 시시때때로 다른 바람으로 다가온다. 해가 날 때면 바람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산 아래에서 산 위로 불어가고 해가 떨어지면 차고 시린 바람이 산 위에서 밑으로 내려간다. 바람은 오전이면 산들바람으로 불다가 오후가 되면 바람이 세지고 해가 떨어지면 바람은 멈춘다. 가만히 숲에서 바람의 방향을 지켜보고 있으면 그 세기와 동요가 시시각각 변하는 시점을 미세하게 느낄 수 있다. 바람의 방향과 바람의 움직임은 계절이 변하는 것처럼 제멋대로 불어대다가도 멈춰야 할 때가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미동조차 하지 않는다. 숲에서 나무로, 나무에서 계곡으로 흐르는 바람은 때에 따라 딱 그만큼의 움직임을 허락한다. 오랜 숲살이로 터득한 자연의 법칙은
바람은 막는다고 멈추는 게 아니라 기다리면 멈춘다는 것이다. 바람의 지혜는 나에게 기다릴 줄 아는 자연의 이치를 가르쳐 주었다. 사계절은 철마다 색색으로 다르게 입혀지고 붉게 물든 짧은 숲의 영화가 지나면 길고 긴 조락의 시간을 견뎌야 결실의 계절에 다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었다. 나에게 산에서 견딘 시간은 그렇게 자연의 이치가 말해주는 길고 긴 조락의 견딤이었고 기다려야만 할 자연의 지혜를 배우는 시간이었다. 숲에서 불어오는 바람소리처럼 나직이 들려오는 할아버지의 바람도 안타까운 시선으로 나를 보시는 아버지의 바람도 이제는 어느 정도 이해할 나이가 되었건만 아직도 산을 다 이해한다고 말하긴 이른 서툰 나무 철학자이다. 산을 잘 가꾸고 지켜라는 의미. 나무 독립군으로 살아온 60년의 세월 속에서 나는 요즘 부쩍 50년 전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술 한 잔을 주시면서 건넨 산을 잘 지켜라는 말씀이 내 삶을 지명한 의미심장한 한마디가 아니셨을까 하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된다. 그렇지 않고서야 국민학교도 들어가기 전부터 산주의 운명을 살아내야 했던 내 인생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산에서 나고 자란 산사람의 숙명은 홍천 산골서 태어나 6.25 전쟁을 치렀던 아버지의 아픈 상처로부터 시작됐다. 아버지는 6.25 전쟁 때 입대하셔서 곧바로 전투에 투입되셨는데 1년이 조금 넘어 2다리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으시고 의가사 제대를 하셨다. 할아버지는 5대 독자인 아들이 그 모양으로 전쟁터에서 돌아오자 몇 날 며칠을 술로 화를 다독이셨다고 한다. 그렇게 아픈 시절의 상처가 차츰 아물어갈 쯤 어머니를 만나 결혼을 하셨고 나를 낳으셨다. 할아버지는 아버지가 집안을 부양하긴 어렵겠다고 판단하셨던지 내가 국민학교도 가기 전에 어느 날 내게 술 한 잔을 주시면서 산을 잘 지켜라는 한마디 당부의 말씀으로 손주에게 산주의 명을 내리셨다. 그때 어린 나이에 내가 이해한 산을 잘 지켜라는 할아버지의 속내와는 사뭇 다른 의미였다. 당시 산을 잘 가꾸라고 한 건 산은 묘의 의미를 잘 새기라는 말로 요즘으로 치면 산소를 잘 지키라는 의미였으리라. 산의 고어가 뇌였으니 그 말은 곧 산소를 의미하는 것이었으니까. 50년 전만 해도 산들은 죄다 민둥산이어서 산의 가치는 나무의 가치밖에 없었다. 산의 가치는 크게 토지에 대한 가치와 나무나 돌멩이 같은 산림자원의 가치가 있을 텐데 당시엔 요즘 같은 토지의 개념보다는 오로지 나무의 재산 가치밖에 없었다. 당시만 해도 전쟁 후라 사람들이 나무를 베서 땔감으로 뗐던 시절이라 대부분 헐벗은 민둥산뿐이었다. 그때는 산의 재산 가치라야 나무가 전부라서 나무가 좋으면 땅은 덤으로 주는 그런 시절이었다. 그러다 보니 산주라 해야 부담만 되고 세금만 내는 자리라 크게 선호하지 않던 때였다. 강원도 홍천 두매산골의 산주가 돼서 해야 할 일은 마을에 할당된 부역을 나가는 것이었다. 1960년대엔 전쟁이 끝난 뒤라 마을마다 할당된 부역이 무척 많았다. 이 골짜기에 소나무를 꺾어다 개울을 막고 솔잎과 흙과 돌멩이를 덮어서 개울을 막아 보도 쌓아야 했다. 산의 나무를 간벌하는 일도 마을별로 할당해서 해내야 했다. 홍천은 전형적인 산림지역이라 지역에서 나무를 심어서 묘목을 만들어 납품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대부분의 주민들은 산에 가서 나무를 심고 산에서 나는 나무를 캐서 먹고 살던 시절이었다. 그렇게 녹화 사업을 하면 나라에서 주는 밀가루도 받고 설탕도 받고 하면서 생필품도 구하고 딱지도 챙겨 일정 수익을 올리곤 했다. 처음에는 마을에 딱지 있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점점 딱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없어졌다. 그렇게 멋모르던 어린 나이 땐 나도 나무를 많이 심으면 뭐라도 얻을 게 있을 줄 알았다. 그런데 내가 할아버지 나이가 돼서 보니 그때 나무를 심어서 돈을 모을 수는 없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우리가 산에 나무를 심는다고 금세 돈이 되는 게 아니었다.
50년을 심어도 수익은 나지 않았다. 지금은 목재의 가치보다는 땅의 가치가 더 커져서 부동산의 가치도 제법 있지만 그때는 산에다 무얼 심는다고 수익이 생길 리 없는 살림의 가치가 거의 없던 시절이었다. 그래도 할아버지의 유지는 잘 받들어야 했기에 그 산을 50년 이상 공정하게 가꾸며 살았다. 1971년 6월부터 가지고 있었으니 어느덧 50년을 산을 지키는 산주로서의 삶을 살았다. 산주의 자격으로 임업 전문인으로 살아온 길. 2022년이면 산주가 된 지 51년이 되는 해이다. 국민학교도 들어가기 전부터 산촌 마을의 온갖 부역이란 부역은 다 가고 산림 녹화 사업에도 열심히 참여하다 보니 어느새 나는 남들이 말하는 소위 전문 임업인이 돼 있었다. 그리고 산주의 자격으로 2001년에 홍천군 산림조합장 선거에 도전해 43세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산림조합장에 당선되게 된다. 그 후 젊은 조합장의 열정으로 열심히 조합을 이끌어 전국 최고의 실적을 올렸고 지역조합 중에서 운영이 가장 잘 되는 조합으로 소문이 나면서 전국에서 견학을 오는 정도로 조합을 발전시켰다. 젊은 조합장이 열심히 잘한다고 전국에 소문이 나면서 2004년에 산림조합중앙회 상임감사 선거에 출마를 하라는 권유를 받아 46살에 산림조합중앙회 상임감사에 도전해 9대 상임감사에 당선된다. 이후 산림조합중앙회 상임감사도 내리 3연임을 하게 된다. 약관의 나이에 임업의 요직을 맡을 수 있게 된 건 다 내가 산주여서 산림 관련 단체의 임원이 될 자격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산림조합중앙회 상임감사로 한창 활동할 때는 이명박 정권 시절로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해외 자원 외교의 차원에서 인도네시아의 목재 수출입을 위해 많은 자금을 투자했다. 당시 목재 수입을 주로 하던 나라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였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최대 수출 품목이 목재였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동남아 자원 외교를 하면서 인도네시아에 1천억 정도로 목재에 투자를 했다. 필자는 산림조합중앙회 상임감사로 재직하면서 목재 수출입 관계로 여러 번 인도네시아를 갔었다. 필자가 인도네시아도 가고 인도네시아 장관이 우리나라에도 와 식사도 하고 산림 업무도 서로 나누면서 친해지자 장관에게 평소 제안하고 싶었던 걸 제안했다. 어느 날 장관에게 인도네시아는 목재 때문에 먹고 사는 나라인데 왜 식목일이 없냐고 물어봤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식목일은 전 국민이 나무를 심고 하루 쉬면서 청와대에서 대법원장, 대통령, 국회의장 등 산부 요인이 초등학생과 함께 나무를 심는 날이라고 귀뜸해 주었다. 그러면서 인도네시아도 식목일을 국경일로 만들어 온 국민이 나무 심고 숲을 가꾸는 날로 기리라고 권했다. 장관은 그것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하면서 나무는 인도네시아의 대표 상품이니 국가 차원에서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얼마 후 인도네시아의 식목일이 제정됐으니 산림조합중앙회 임원을 하면서 가장 의미 있는 사업 중 하나가 이 일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든다. 베트남은 우리와 아주 오래전부터 산림 사업을 함께 해온 나라였다. 70년대 베트남은 공산국가여서 자유진영 국가와 공식적으로는 서로 방문이 안 되는 나라였다. 2005년 베트남의 산림사업 감사를 간 적이 있었다. 그런데 공산주의 국가라서 그런지 한국으로선 고위직이랄 수 있는 우리 임원들의 방문에 베트남 산림청 담당자는 우리를 보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소홀히 대했다. 그 후 내가 베트남 산림 관련 임원들을 권유해 한 베트남 교류를 통해 양국의 인식을 바꿔주는 역할을 했다. 베트남은 오래전부터 우리와 산림 관련 사업을 해왔던 나라라 좀 더 활발한 교류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에 베트남 사람들을 초대하면 좋겠다고 했다. 그렇게 몇 번을 서로 교류를 하면서 베트남 사람들을 재초청해서 홍천군 산림조합, 설악산이나 강원랜드, 현대자동차 등을 견학시키고
우리 목재 공장도 구경시키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도 베트남 사람들에 대해 호감을 갖기에 이른다. 이후 그들을 새마을운동본부 연수원에 연수를 시킨 게 계기가 돼서 한국과 베트남 간 교류가 본격적으로 물꼬를 트게 된다. 그때부터 정부 교류보다는 민간 차원의 교류가 더 활성화돼 실질적인 사업 교류가 활발해지게 되었다. 베트남은 나무 수출입 사업이 인도네시아보다 훨씬 오래된 나라였다. 베트남은 임업회사들이 대부분 국영으로 우리나라 산림청 같은 성격의 국가 소유 회사였다. 당시 베트남은 가난하던 시절이라 우리가 돈을 대고 베트남 사람들이 베트남에 나무를 심었다. 베트남 주민들이 나무를 심고 관리를 하면 5년이나 10년 후에 우리가 그 나무를 가져오는 시기였다. 우리가 투자를 하고 현지에서 나무를 키우고 나중에 쓸만한 나무가 되면 우리가 가져오는 식의 사업은 베트남에서 먼저 했었다. 베트남은 인도네시아보다 30년 전부터 우리와 나무 사업을 벌여왔다. 당시 내가 베트남에서 한 역할은 주민들과 행정기관이 나무 수출입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원활한 윤활유 역할을 하는 것이었다. 당시 베트남에서 오는 나무를 계산해보고 우리나라가 나무값이 더 싸다는 걸 알았다. 외국에서는 10cm 이상만 되면 켜서 팔레트를 만드는데 우리는 30cm가 넘어도 사용하질 않는다. 그때 베트남에서 원목 수출입 사업에 관계하면서 우리 나무가 너무 많이 버려지는 걸 알고는 우리 나무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지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베트남에 가서 그 나라 원목 활용법을 보면서 우리나라 나무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더 많이 찾아보게 되었다. 그때 우리 나무의 자급률이 워낙 낮았는데 산림조합중앙회 상임감사를 하면서 목재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제안했던 것도 오늘의 신한옥이나 트리하우스에 우리 목재를 활용하게 된 계기로 작용했다. 불멍, 물멍도 참 좋은데 숲멍 너무 좋은데요? 여러분도 숲속 나무 보면서 힐링 좀 하셨나요? 저도 집 근처 숲이라도 빨리 가서 산책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졌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저도 늘 좋은 책 읽고 하루하루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좋은 책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